다가 이 와중에 또 어제 갑자기 안보실 국방부 네. 장관 교체 인사가 났는데 전부 또 군인들로 채웠어요. 외교관 다 빠져, 군인 다 들어가 이런 방식으로. 이 왜 이러는 겁니까? 그 인사가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김용현 네. 국방부 장관 되신 분 예. 이분도 최혜병 그 사건에 연루 의혹이 있다면서요. 네. 예, 아주 이- 명시적으로. 네. 네. 그, 그러니까 그 윤석열 변호사 폭로한 바에 예. 의하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입막음용 그 승진 인사 이런 게 좀 많이 보여요. 그다음에 입막음용 뭐 외유 인사. 그러니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호주 대사로. 그다음에 고발 사주 연루된 검사는 검사장으로.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 경호실장이죠. 경호차장, 아니 경호처장. 경호처장. 예. 이게 차관급인데 장관인 국방부 장관으로. 예. 영전이지 영전. 예. 이렇게 다 그거 외에는 난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그거에다가 회전문 인사에다가 또 하나 더 얘기한다면 보수 정부 그 처음 출발할 때 작은 정부 지향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청와대의 민정수석실도 없애고 수석도 뭐 다 줄이고 했잖아요. 근데 큰 정부로 전환, 네. 회전문 인사 큰 정부로 전환, 보훈 입막음용 보훈 인사 뭐 이런 정도 설명 외에는 갑자기 왜? 응? 갑자기 왜?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독립기념관장으로 그 친일 논란과 네. 그다음에 이념 논쟁 비슷하게 이게 확 격화되면서 지금 사라진 게 최수근 해병 특검, 예. 김건희 명품백 예. 특검 이런 것들이 전부 많이 사라졌거든요. 사라지면서 슬쩍 최해병에 관련된 입막음을 또 영전 인사로 딱 이때 좀 땜빵을 해놓는 네. 뭐 그런 느낌? 네. 그러니까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른바 이 정부에서 새롭게 표현이 뭐냐면 좌천성 승진 인사. 좌천성 승진 예, 인사. 그래서 왜냐하면 대표적인 게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예. 부산 고검장으로 내려보냈는데 그게 바로 좌천성 승진 인사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송경호 지검장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 수사해야 된다. 그리고 소환 조사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고 다 인사를 해버리고 그 사이에서 이제 이원석 총장이 패싱돼 버린 이런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비슷하다. 그러니까 저도 어제 뭐 굉장히 오랫동안 취재를 했는데 이게 보니까 시작을 안보실에서부터 시작하는 분들이 있고 또 국방부로부터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보실로부터 시작하는 분들은 나토 이전부터 해서 장호진 안보실장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있었다. 대통령이 일을 잘 뭐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비둘기파다 뭐 이런. 뭐 예, 사실상 그리고 이제 외교관 출신들을 안보실장에 앉혔는데 이제 몇 달 못 가고 계속 휘떡휘떡 바뀌고 벌써 이분이 네 번째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2년 간 넘었는데 3년 차긴 하지만 안보실장은 네 번째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잦은 인사가 되는 거고 미국 대선이 85일 남았는데 이 앞두고 외교관 바꾸고 군인을 안 친다? 뭐 하겠다는 거지? 이제 이런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밀려난 거다. 특보는 뭘 무슨 뭐 없는 죄를 만들어서 보낸 그리고 거니까. 막 뭐 얘기하고 하지만 사실 이거는 인사상으로 완전히 밀려난 거다. 그렇게 출발해서 하시는 분이 계시고 신원식 장관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게 그 문책성 인사다. 최혜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임성근 사단장 명예전역 못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불어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맞듣지 않게 생각하다가 신원식 장관을 교체하면서 뭐 원래 평소에 믿고 신임했던 김용현 차장을 국방부로 들어가서 군을 장악하는 게 제 1번의 목표다. 그리고 국방위원회 주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대통령실에서 자꾸 탄핵 나오는데 탄핵이란 말 못하게 해야 되겠다. 못 나오게 해야겠다. 군을 이용한다고요? 그러니까 군을 이용해서 탄핵이라는 말을 못 나오게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친위 구테타? 왜 그러세요? 아니 저 이거 자막 달아주세요. 개인 의견. 임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의 아니 저는 개인 의견이다. 물음표를 뒤에 붙인 겁니다. 괜찮은 거죠, 변호사님? 그런 판례가 있어요. 길의 기?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항변한 거예요. 물음표 달지 않았냐? 길의 기 느낌표 아니라 물음표다. 네, 일단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있다는 거. 기레기 예. 표현 자체가 이제 예. 통상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해서 무죄가 나왔지 물음표 예. 때문은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제가 선배님 말씀을 예. 들으면서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입막음성 인사 다 동의가 되고 기저에 깔린 건 두려움이다.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김용현 씨는요. 그 처장으로서 이종섭 장관한테 전화놓고 네. 아주 본인이 그럴 권한은 없는 거잖아요. 아주 핵심 중에 중심에 있었던 걸로 지금 수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드러나고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을 본인이 지금 국방부가 그 이슈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 못하는 것 같아. 대통령이 나를 엄호하지 못하고 이게 국방부 사안인데 지금 탄핵이라는 얘기 막 퍼지고 있어. 나 두려운데 이걸 누가 막아야 되나? 나 1년 선배님 나를 위해 헌신하고 내 돌격제장 차지철이라는 어떤 오명도 사실 마다하지 않는 인물 믿을 수 있는 곳에 보내겠다. 그래야 내 두려움이 사라지겠다. 저는 그런 두려움.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되게 대인배같이 하지만 하는 행동은 대단히 속이 좁은 사람인 것 같고 두려움과 어떤 떨림 이런 데에 그냥 기반해서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보호 이런 본능이랄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인사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것도 또 얼마나 갈 수 있을지 좀 의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군을 왜 장악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이제 그 정부에서는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이게 뭐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다. 그래서 전원 군인 출신으로 교체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북한 문제는 상수였어요, 늘 우리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무력 충돌에서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뭘 하겠다는 거지? 근데 취재가 잘 안 됩니다. 네, 잘 안 돼요. 그리고 막 이러저러한 얘기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핵심 키워드는 역시 최상병 사건에 대한 입막음, 두 번째는 이제 군 어떤 인사, 그러니까 10월에 장군 인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 인사 앞두고 어떤 라인을 깔 거냐. 신원식 라인을 깔 거냐. 김용현 라인을 깔 거냐. 그래서 신원식 라인은 울상이 됐고 김용현 라인은 만세가 됐다. 이런 얘기가 어제 국방부 출입기자들 사이에서도 좀 돌던데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김용현 라인이 군을 장악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은 있고 내일 모레 8.15 때 대통령이 신통일 방안을 제시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뭐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뭐 이런 정도인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 통일부 장관도 지금 뭐 극우라면 뒤지지 않는 분 아니겠습니까? 아니 꼭 그 대통령 지지도가 낮고 네. 국정 운영에 동력이 떨어져서 뭐가 잘 안 될 때 박근혜 대통령 때 보세요. 통일 대박 얘기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 통일은 대박. 깜짝 놀랐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독일에 나오듯이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글쎄 얼마나 뭐 특별히 굉장히 깊게 고민하고 뭐 좋은 방안이 나오면 뭐 국민들도 환영하겠지만 지금 현재 하는 인사나 그다음에 그 사람들에서 나온 그 사람들 머리에서 나온 거라면 네. 글쎄요라고 우선은 드릴 말씀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은 대북 강경파들이 이제 어쨌든 외교 안보 라인을 장악했다라는 표현도 오늘 중앙일보가 세게 보도를 하고 있던데 이제 보수 언론들도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대북 강경파 군 출신이 전면에 나선다. 아니 그 7, 80년대 아닌데. 7, 80년대 정도의 어떤 사고 방식 그게 그러니까 냉전 사고 방식이죠. 네. 그 냉전 사고 방식에 따라서 북중러 대 한미일 네. 이 관계를 설정하고 거기에 이제 우리의 역할을 찾는 이런 구조로 바뀌게 되면 틈이 없어요.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예를 들면 강이 있으면 양쪽 강변에 풀을 뜯어먹는 소가 돼야지 한쪽 강변에 풀만 뜯어먹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큰 틀에서 보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양쪽을 다 우리는 정말 적절한 그 선을 가지고 네. 안보와 경제를 잘 운영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한쪽에 확 지금 쏠려 있잖아요. 한미일로 가면서 네. 북중러에 대한 우리 라인이 다 지금 거의 절단됐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들은 무조건 반대하는 형국이 돼버렸어요. 맞습니다. 그 우리 운명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런 외교와 어떤 경제적인 정책을 가지고 과연 우리나라가 앞으로 얼마나 더 잘 갈 수 있겠냐.
정말 이 나라를 운영하는데 이런 표현 쓰면 좀 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아먹는 건 순식간이에요. 예. 정말이에요. 예. 아니 저는 이 정부가 통일에 대해서 어떤 진일보한 노력을 일이라도 기울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지 너무 못했어요. 느닷없지 않나요? 갑자기 그래서 이렇게 통일 얘기를 이걸- 하겠다는 게 8.15 예. 이런 기념사로 굉장히 뜬금없이 느껴져요. 이 맥락을 좀 회피한다는 의도도 좀 보여지고요. 역사와 관련한 논쟁을 그냥 정면으로 그냥 부딪히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느닷없이 통일 얘기. 왜냐면 항상 뭐 3.1절도 그렇고 여태까지 그 대통령의 기념사가 느닷없고 뜬금없고 뭐 AI를 얘기하고 맥락이 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럼 남북 통일에 대해서도 어떤 정말 보관이 있는지 지금 다 매파로 깔면서 그러면 어떤 평화적인 진전을 이루겠다는 것인지 공허한데 말로 그것을 채워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걸 다 빨간 펜으로 본인이 고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인식을 드러내는데 그 인식이 사실은 뭐랄까요, 공감되지 않아요. 그리고 대단히 추상적이어서 하나도 현실에 이게 발디디고 있는 단어와 워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은 그냥 머릿속에서 공상하고 아래에서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고 통일도 본인은 던지면은 그게 그냥 굴러갈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지도자가 그 방향성을 잡아줘야 되는 건데 아주 구구적인 사고 인사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무슨 통일 얘기를 그렇게 진정성 있게 하겠다는 것인지 벌써부터 그냥 실망스럽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국민들은 통일보다는 평화 정착이거든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그러니까 제발 전쟁 공포 없이 한반도에 대해서 코리아 리스크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소리 안 듣고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평화 체제가 확립이 돼서 더 이상 전쟁 위험이 없는 그런 토대에서 살고 싶다 이런 거지. 뭐 통일이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지금. 그리고 통일이 된들 내전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선통일이 아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MZ 세대들은 통일 왜 해요?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젊은 세대들에 대한 어떤 설득도 필요한 거고,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런 것도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그런 거 없이 갑자기 느닷없이 2025년에 천공이 통일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건가? 에? 그런 차원인가?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 보통 3.1절이나 8.15 때 네. 대통령의 어떤 그 축사가 상당히 철학적이고 그 다방면에 걸친 여러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고 특히 남북 관계 문제. 8.15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야 돼 사실은. 그렇죠. 네, 네. 대일 관계에 대해서 맞습니다. 이 얘기를 쭉 해야 되는데 그동안 3.1절이나 8.15 축사 때 저는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무슨 동네 행사 축사하듯이 한다고. 대단히 짧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축사가 짧고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 행사를 그냥 치르는 정도의 수준? 예. 의 축사를 해서 그런 비판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본을 겨냥한 게 아니고 북한을 겨냥한 통일 방안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는 그 비판은 피해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8.15 때는 광복절이기 때문에 대일 관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대일 관계 할 얘기가 없잖아. 반컵 채워달라는데 반컵 안 채우고 있는데. 네? 예.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에 사도광산 문제. 예? 그 문제도 있지요. 예.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게 독도인데 그거 어떻게 지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독도에 대한 태도가 제일 큰 문제고 사실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 한다는 거잖아요. 이제 한국과 관련해서 남은 거 나머지는 다 윤석열 정부가 해결해 줬고 이제 남은 것은 독도다. 독도, 독도 하나 남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독도까지 일본이 우리 땅이라고 주장을 하면 그때 우리 국민들이 아 그렇게 하세요라고 할까요? 아, 그땐 정말 난리 나겠죠. 최근에도 우리 이제 그 경찰력이 뭐 그 인근을 가니까 뭐 일본에서 항의하고 이랬다는 네. 거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도 그 항의는 이유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왜냐면 한 단계씩 문을 열어줬고 일본으로선 기대감이 하나씩 커졌거든요. 사도강산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만 반대했어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만 예, 했어도. 예. 근데 이런 심지어는 뭐 문화재청 지금 이름이 바뀌었던데 국가유산청인가 거기서는 강제 노역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냥 찬성에 손을 들어줬으면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는 남은 게 별로 없어요. 위안부 문제도 사실상 일본 정부를 위해서 우리가 대신 돈을 갚아줄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건 민법 법률에도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 단계 넘어가면은 그 끝이 어딜까? 정말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독도 문제까지 이 정부는
일본 편에서 그럼 전향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거 아닌가 두려움이 있죠. 예. 그러니까요. 맥락이 그러니까 있으니까요. 그 일본까지 독도까지 뺏어가게 될까요? 사도광산은 사실 그냥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거기 뭐 전시실에 이제 15일 날 8.15 광복절 맞이해서 야당 정치인들이 사도광산 직접 가본다고 하고 거기 있는 뭐 그 향토박물관 직접 가서 어떻게 전시를 했는지 확인해서 뭐 알려주겠다고 하긴 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퍼주기 외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굴욕 외교를 하는 거냐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는데 설마 독도까지 그러진 않겠죠? 아, 그건 안 하겠죠. 설마 그럴 리는. 네.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설마 이랬는데 진짜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진짜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 생긴다.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 동원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